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안컵 8강에서 극적으로 호주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축구 대표팀이 바로 회복 훈련을 진행하며 4강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이란에 1대2로 역전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를 상징하는 현수막 159개를 정부 서울청사 앞에 내걸었습니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박수훈 소방관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위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눈물로 고인들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공격했는데 이란은 비난하면서도 무력 대응이 아닌 유엔 안보리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서 당장 전쟁이 커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유족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반발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현수막 159개를 매달며 참사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의미하는 159개 현수막을 들고 서울 도심을 행진합니다. 현수막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족들은 오체 토지와 15,900배로 통과된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앞서 법원 결정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이 예상됐지만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정부 서울청사까지 걷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이 다른 집회단체와 충돌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행진을 허가했는데 이미 집회를 신청한 보수단체와 부딪힐 우려를 고려한 겁니다. 2시간 남짓한 행진의 마지막, 유족들은 들고 있던 현수막을 정부 서울청사 주변 펜스에 내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행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경찰과 다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오는 24일까지 주말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북 문경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애도하는 연결식이 어제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두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고 동료 소방 공무원이 조사를 낭독한 뒤에 유가족이 직접 고인께 올리는 글을 읽었습니다. 경북도청과 문경소방서 또 두 소방관의 고향인 구미소방서와 상주소방서에 설치된 분향소는 내일까지 운영돼 일반인도 조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놓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지방과 도심의 격차를 줄이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과 금융, 교통대책 등 분야별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공약 시리즈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지난달 2일 흉기 피습으로 연초 예방이 취소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와 친명계 사이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총선 승리와 당내 통합 문제 등을 놓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 연합의 공동 창당이 무산될 거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래대 연합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관계자는 YTN에 창당 대회 전날인 어제 미래대 연합 측으로부터 신당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공동 창당 대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미래대연합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공동 창당 대회가 최종 무산된 건 아니며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박원석 전 의원도 공동 창당 무산 보도는 사실이 아닌 오보며 오늘 공동 창당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약을 놓고 이른바 갈라치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낙연 크게 양대 세력으로 재편된 제3지대의 통합에도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특정 직군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의 군 복무 추진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병력 부족 문제 해법으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에 지원하는 여성의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 겁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하고 1년에 1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공약과 맞물려 특정 세대와 성별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 갈라치기 이상 내 비례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포지셔닝 이상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는데 저희가 바보가 아닙니다. 투표하는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라치기 하겠습니까? 개혁신당의 이른바 논쟁적 공약이 제3지대 대통합, 즉 빅텐트 논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인 개혁미래당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란 겁니다. 지하철 이 어르신들 무임승차 논란만 보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입장과 이거는 같이 교집합을 이룰 게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빅텐트 논의를 위한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의 대화 협의체 첫 회의 역시 거듭 늦춰지며 일단은 각자 세력화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명을 두고 벌였던 신경전에 이어 주도권 다툼 기류 또한 그대로입니다. 이름에 개혁 넣으셨잖아요. 개혁 미래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창당에 관한 준비, 정책, 비전 다 해놓고 있어서 매달리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다 모두 하나 되면 아름답지 않겠냐. 애초 설 연휴 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제3지대 빅텐트 목표 시기는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의 지향점과 뿌리가 워낙 달라 실현 여부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개혁미래당 출범과 함께 대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심 법원이 손 검사와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실체를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헌재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발 사주를 통한 선거 개입이 명백하다는 민주당과 불법 탄핵이라는 검찰이 맞붙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핵 절차가 시작됐는데 지난달 내려진 고발 사주 의혹 1심 판결이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법률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에 관여했고 손 검사가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거에 실제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손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손 검사의 형사재판 혐의와 탄핵 심판에서 제기된 탄핵 사유가 상당 부분 같은 만큼
헌재도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란 겁니다. 1심 판결이지만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관계였다고 적시하고 사실상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까지 선고한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탄핵심판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일은 드물다며 헌재가 수사와 재판 기록을 법원의 요청에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탄핵 여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이고 손 검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헌재는 조만간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고 손 검사의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가 크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승을 부리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로 분류된 대상홀딩스와 와이더플래닛이 대표적입니다. 한 위원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 씨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지난달 22일 해당 종목들은 줄줄이 급락했는데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갈등이 두드러진 영향이 컸습니다.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남 서천을 함께 찾자 곧장 급등하며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 고향에 본사가 있거나 성남시장 시절 인연 등으로 엮인 종목들로 급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이 대표가 피습되자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치는 등 관련주가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와 한 위원장 등과 관련된 테마주를 추렸더니 석 달 만에 50%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전에 주가가 다 떨어지고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직 테마주 과열 현상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연구 결과다를.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부터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까지 정치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며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보다 미국과 일본 증시,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 펀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1일 국내 증시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7,434억 원으로 연초와 비교할 때 9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서 9조 5천억 원을, 일본 증시에서는 한 달 전보다 15배 뛴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 결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월 코스피가 주요 20개국 대표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하자 투자자들의 증시 대기 자금도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사용량 1위 모바일 플랫폼 지위가 카카오톡에서 유튜브로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IGWorks의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를 보면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4,565만 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쓴 이용자 수를 가리킵니다. 포스코 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 6명을 공개한 가운데 8일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과 공정성 논란으로 회장 선출 과정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포스코그룹의 회장 선출 절차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31일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인사 3명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과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1994년 김만재 회장 이후 30년 만에 외부 출신 회장이 선출될지가 업계의 관심입니다. 남은 절차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될 후보자들의 심층 면접입니다. 미래 비전과 전략,
리더십을 심사해 오는 8일 임시이사회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확정하고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의 구보 능선을 넘었지만 문제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난해 제기된 캐나다 호화 이사회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추천위원회 전원과 일부 후보자가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후보추천위원회 활동 중단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후추위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해외 황제이사회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작당하여 선정한 파이널리스트는 원천 무효입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공정한 심사로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계 5위 포스코의 순혈주의가 깨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입장 표명 여부도 회장 선출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홍사입니다. 설을 앞두고 차례상이나 가족들이 먹을 음식 준비하러 장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껑충 뛴 물가에 지갑 열기가 무섭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헬로TV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대에 놓인 상품을 들었다 놨다 하길 반복하고 한참을 살피다 발걸음을 돌립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에 좀처럼 지갑을 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작년보다 과일 같은 거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과일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기가 좀 한참 좀 생각해봐서 살라고 안 사고 있어요. 아유, 그냥 못 사고 가잖아. 과일 같은 것도 비싸서. 뭐든지 다 비싼 걸 살라고 그러면. 이 쪽파도 이게 뭐 그전에 2,000원짜리 이게 7,000원이에요. 품목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올랐는데 특히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차례상에 오르는 사과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4.1% 뛰었고 배값은 4.8% 올랐습니다. 채소의 경우 배추는 10.9%, 대파는 17.1%나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일부 공산품 제약은 이례적으로 품목 전체가 올랐어요. 특히 과일이랑 채소의 가격 상승세가 컸어요. 과일은 주요 생산 시기에 이제 잦은 강우와 각종 병해충 그리고 냉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채소류는 김장철 이후에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회복되는 듯 했는데 최근 다시 강추위가 시작된 다음에 공급량이 급감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줄줄이 오른 가격에 설 차례상 비용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차례상 비용을 약 28만 원, 대형마트를 이용한 비용은 약 38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1년 새 차례상 비용이 각각 8.9%, 5.8%씩 오른 겁니다. 고물가에 한숨 짓는 건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값은 오르고 시민들의 지갑문은 닫히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메밀이 따따따따 올라오는데 근데도 우리는 장수는 거의 비슷하게 줘. 또 우리는 남는 것도 없고 손님도 없고. 정부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예산 840억 원을 투입해 물가 잡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천정부지여서 서민들에게 팍팍한 설 연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달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인력과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별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입장인데 직종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문을 열기도 전에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보며 다양한 놀이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인데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전담 실무 인력을 한 명 이상씩 배치하여 늘봄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급증한 돌봄 업무를 오롯이 학교 비정규직이 떠맡게 될 거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는 경감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업무 폭탄, 시생을 강요하는 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 늘봄학교는 오래 지속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일선 교사들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 학생들이 머무는 이상 교사들은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지도 전국 시도별로 진행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교원단체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충분한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무작정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 그리고 학습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늘봄학교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은 아이를 마음 놓고 학교에 맡길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이견차가 아직도 크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물리적 공간, 예산, 일정 물적 자원 등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모습이 양육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기 위해 인력과 예산, 공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북한이 그제 서해비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번 시험은 신형 무기 체계의 기능과 성능, 운용 등 여러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저고도로 비행해 목표 건물을 타격해 폭발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4번째로 우리 군은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더는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나라 관계로 보겠다며 자극적인 발언과 군사적인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위기감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남기구를 폐지하며 통일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한민족, 한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한을 흡수통일하겠다던 김일성, 김정일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마저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대남 정책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북한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 김정은 위원장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입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나 평양문화보호법 같은 악법을 도입해 남한 문화를 막아봤지만 북한 MZ세대가 우리 문화에 쉽게 접근하면서 체제 붕괴의 위협 요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립해 북한 주민의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가 대일주의 한참 하다가 제발 좀 따로 살자, 우리 좀 내버려 달라라고 했고 그런 걸 보면은 북한은 그야말로 헤어질 결심을 3, 4년 이상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좀 더 정책적으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를 다른 나라, 교전 국가로 규정하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을 던 만큼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과 군사 분계선 등에서 제한적인 도발이나 백령도 등 서해도서에서 민간을 상대로 한 공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과거 서독이 동독에 두 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던 것처럼 통일을 목표로 한 대북 정책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추운 날씨로 전기장판 사용이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기장판은 잘못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창문 너머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3층에서 발생한 불은 위층까지 연기를 뿜어낸 끝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구조대 기다리다가 문 두드려가지고 그러고 같이 내려왔거든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연기가 가득 차서. 새벽 시간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불은 가정 내 전기장판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엔 동구 상가 건물에서도 전기장판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모두 11건.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라텍스나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열선이 접히거나 외부 충격으로 외관상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외출할 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플러그를 뽑아야 하고 온도 조절기는 전기 매트 바로 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소방당국은 반드시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서울시 곳곳에선 시민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돕는 디지털 안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작동이 힘든 시민은 누구든 안내사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황색 모자를 쓰고 주황색 조끼를 입은 디지털 안내사가 고령자를 만나 디지털 기기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저장 공간 정리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등도 안내합니다. 음식을 시킬 때 앱을 깔고 그 사용하는 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평일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지하철역이나 공원 주변 등 고령자가 자주 찾는 300여 곳을 거점 삼아 이동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활동하는 안내사는 145명입니다. 사진 보내는 거, 메시지 보내고 나서 이제 딸들한테, 아들한테 친구분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고 싶으신데 그걸 모르셔갖고 이제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2022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안내사 400명이 활동을 마쳤습니다. 시는 지난해에만 시민 22만 명이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편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안내사 관련 문의사항이나 활동 노선은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피싱 범죄가 점차 교묘해지는 가운데 쇼핑몰 공동구매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운영에 압박을 하고 대출을 권유하기까지 해 피해자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하던 일을 접고 잠시 쉬고 있던 5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모르는 번호로 아르바이트 제안 문자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후기를 남기면 쓴 돈에 수수료까지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분은 바로 입금을 해주셔서 2건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안 했어요. 몇 차례 업무를 수행하고 났더니 이번엔 팀원들과 함께 10건을 주문하면 더 높은 수수료를 매겨준다는 이른바 팀 과제를 제안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0만 원에서 시작한 물건값이 갑자기 1,700만 원으로 껑충 뛴 겁니다. 이 씨가 망설이자 업체는 대출을 제안했고 불과 4시간 만에 연이율 17%로 빌린 2천만 원에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5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대출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도 막 알아보기 시작했었죠. 더는 감당이 안 돼 중간 정산을 요구하자 본색을 드러낸 업체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20대 취업 준비생도 돈을 안 넣으면 팀원 전체가 손해본다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눈치 보이고 그랬어요. 저한테 뭐 독촉하는 듯한 그런 단체톡 라인 메시지를 보내고 많이 그랬어요. YTN 취재 결과 평범한 쇼핑몰처럼 꾸며진 사이트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를 도용한 가짜였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적힌 주소로 찾아와 봤는데요.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중고물품 판매점이 나왔습니다.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빚까지 떠안자 막막할 뿐입니다. 이처럼 최근 구인 광고를 미끼로 한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손쉽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전업주부나 구직자를 주로 유인합니다.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와 차명 계좌를 쓰는 데다 대부분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과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이 주어지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을 들여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현장은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탈바꿈한 서원대학교 주변 골목. 이 도로에선 차량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20에서 30km 이내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면 표시와 바닥 패턴 등이 달라진 것 외에는 도로를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에 차를 피해 도로 양끝을 걷는 시민들까지 여느 도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충북대 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 도로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선시되는 건 사람이 아닌 차량과 오토바이들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처벌 기준도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단속도 전무하다 보니 이름뿐인 보행자 우선도로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주택시판 청구된 것 중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해서는 적발된 게 없더라고요. 청주 지역에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설치된 곳은 충북대와 서원대학교 주변, 그리고 성안길 주변 등 크게 3군데 7개 골목입니다. 올해는 수암골 일대에 500여 미터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인데 표지판을 설치하고 정비 사업 등을 하는데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말고 약간 불규칙적으로 구성을 통해서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사업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청주뿐 아니라 충주와 음성, 괴산 등에서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과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이호준과 양재훈, 이유연으로 이뤄진 경영 대표팀 선수들이 4주간의 호주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로 귀국한 황선우는 수영 인생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었다며 세계 선수권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잠시 휴식과 재정비를 한 뒤 7일 세계 선수권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로 출국합니다. 황선우 선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갔던 전지훈련 중에 단연코 훈련 강도가 가장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정말 선수의 최대 능력치를 끌어낼 정도의 그런 강도로의 운동량을 펠페리 선생님께서 주셔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 소화해낸 것 같아요. 여자 프로배구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이 도로공사에 세트스코어 1대3으로 무기력하게 지며 19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모레 GS칼텍스에 지면 여자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인 20연패와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를 3대1로 꺾고 선두 우리카드와 승점에서 동률을 이뤘습니다. 대한항공은 승점 47로 우리카드와 동률을 이뤘지만 다승에서 밀려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프로농구 최하위 서울삼성이 경기 종료 7초를 남기고 터진 이정현의 결승골을 앞세워 창원 LG를 88대 86으로 꺾고 10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향 손호를 이긴 뒤 한 달 넘게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던 삼성은 35일 만에 올 시즌 6승째를 챙겼습니다. KT와 SK의 통신사 라이벌전에서는 KT가 78대 76으로 2점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T 외국인 선수 페리스 베스는 4쿼터에만 17점을 몰아넣는 등 35득점에 15개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대구에서는 홈팀 한국가스공사가 고향 손해를 83대 66으로 손쉽게 따돌리고 홈 6연승을 달렸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이 대역전승을 거두고 부산 BNK를 11연패에 빠뜨렸습니다. 우리은행은 2쿼터 한때 16점 차까지 끌려갔지만 20점을 기록한 이명관을 앞세워 후반에 승부를 뒤집었고 56대 47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은행 선수들은 지난달 25일 여자 프로농구 최초로 300승을 달성한 위성우 감독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11연패 늪에 빠진 BNK는 4승 20패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발레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부누아드라 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수 상을 받은 강미선 씨가 수상작 미린의 길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김정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턱 끝까지 숨이 차오릅니다. 상체는 한국 무용의 움직임으로, 하체는 클래식 발레의 움직임으로 동시에 표현해야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국악 장단에 따라 풀고 맺고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적인 이 작품으로 강미선 씨는 지난해 발레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부누아드라 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감동과 감사한 마음을 유니버설 발레단의 새해 첫 공연으로 관객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차별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과 한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또 수상 이후로 미린의 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요. 올해 첫 공연으로 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강미선 씨는 국내 발레계가 첫손에 꼽는 힘과 기교가 탁월한 무용수입니다. 그런 만큼 처음 이 작품에 들어갔을 땐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차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가 되기 위해 가슴속 한을 스스로 느끼고 무대에 전달하기 위해 수없이 음악을 듣고 노랫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음악을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그 스토리를 접목시켰을 때 어떤 느낌을 표현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안무 구성 단계부터 참여했던 만큼 미린의 길은 강미선 씨에게 유난히 정이 가는 작품입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미린의 길은 다른 4개 작품과 함께 오늘 16일부터 공연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술계 차세대 기대주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열려 시선을 모읍니다. 20, 30대 작가들은 일상의 익숙한 모습과 풍경을 참신한 시선으로 비틀어보며 영상과 회화, 조각 등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의주를 움켜쥔 청룡과 함께 어우러진 사천왕은 우락부락한 남성상이 아닙니다. 박지은 작가는 불교회의 사천왕을 탕후루를 먹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현대적 모습의 소녀로 재해석했습니다. 2000여 년 전 중국 채색화에서 최신 애니메이션까지 동서고금의 캐릭터들을 반영해 전통적 동양화 기법에 변화를 주면서 불변의 인간성을 탐구합니다. 캐릭터이지만 또 사람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것, 무엇을 인간답다고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관객에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아닌 제3의 생명체가 몸통을 뒤틀며 욕망을 발산하는 듯합니다. 임정수 작가는 털이나 천철사 등 가변적 재료를 활용해 미지의 존재를 형상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피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존을 모색합니다. 세상에 하나의 정답이나 어떤 중심점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을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서 공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다가서면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일상 속 반복 행위에 주목해온 김영미 작가는 한순간 무너질 수도 쌓일 수도 있는 돌탑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같이 담았습니다. 마번지로 만들어진 대형 모니터와 키보드. 홍예환 작가는 대안적 웹사이트 작품을 통해 한국어 사용자의 불편함을 표현하며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인터넷에 날선 비판을 던집니다. 온라인 공간이 어떻게 거대 기술 기업들로 인해서 식민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로서 어떻게 인권들을 침해당하고 우리가 원하는 온라인 공간들을 소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정여름 작가는 한 장소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장소와 기억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수집된 단서들을 이어 영상 매체로 재구성합니다. 부산아트센터 공모 결과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신진 작가 5명. 글로벌 미술 한류의 열기를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무력 대응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서 중동에서의 당장 전쟁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폭격을 당한 이라크 내 친이란 군사 시설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도 다수의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민병대원 상당수를 잃은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반발하면서도 무력 대응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اونها باید عاقلانه عمل کنند که البته خیلی بعیده ما در امریکایی‌ها نمی‌بینیم بعد اگر بخوان عاقلانه عمل کنند باید از سماط‌های رژیم صهیونیست دست بردارند.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미국을 규탄하며 현지 시간 5일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공격을 예고하면서도 중동에서의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7개 지역 85곳을 30분간 타격했지만 미국의 전투 능력을 감안한다면 절제된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번 공습의 빌미를 제공한 이란도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수습과 11월 대통령 선거, 유가 상승 우려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I suspec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obviously being deliberately vague for a number of reasons, including operational security and not giving too much of a warning to our adversaries, but also because they want to leave their options open based on how the Iran-backed militias respond. 일단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공개적인 갈등이 고조되면서 서로의 계산법이 어긋날 경우 확전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최근 사흘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에서 적신 월사 동료 3명이 숨졌다며 교전 중이라도 의료시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을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에 촉구했습니다. 적십자사연맹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새 가자지구 남부 주요 도시인 칸 유니스의 아라말 병원에서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직원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공습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망자들이 병원 일대에서 폭격과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인도법에 따라서 병원 시설과 의료 종사자, 환자는 어떤 경우라도 보호돼야 하며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연맹에 속한 동료 회원 14명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초부터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른바 AI의 역습입니다. 최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등 1,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유튜브 관련 인력도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12,000여 명을 감원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광고 업무 등을 AI가 대체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직원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7 years into our journey as an AI-first company,
We are at an exciting inflection point. We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I even more helpful. AI 시대를 맞아 조직 개편에 나선 건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애플도 AI 비서 시리 관련 부서를 폐쇄하며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고 아마존은 올 들어 스트리밍 관련 부서에서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MS도 게임 부문에서 1,9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 AI 투자를 늘리면서 인력 감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일반지능, 이른바 AGI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를 비롯해 인류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I think one more important thing, though, is as the world gets closer to AGI, the stakes, the stress, the level of tension, that's all going to go up.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2035년까지 기존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생산직 블루칼라 일자리보다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현지 시각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타냐 처특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 의혹과 관련한 3월 4일 공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신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사건이 해당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 기차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전 7시 35분쯤 파리 리옹역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시민들을 상대로 칼과 망치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3명 중에 1명은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철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행인에 의해서 제압됐으며 현재 구금 중입니다. 용의자는 말리 국적의 32살 남성으로 이탈리아 체류증과 정신과 약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경찰 소식통은 또 용의자가 종교적인 구호를 외치진 않았다며 종교적인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에 맞게 한낮에는 초봄처럼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충남 지방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밤부터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확대하겠는데요. 강원 산간의 많은 곳은 30cm 이상, 동해안에도 15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이 비가 오는 곳에서는 제주 산간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4.4도, 청주가 2.5도, 대구가 4.3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9도, 청주와 대전도 9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